자, 이제 우리 민법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민법은 이제 민법 전이죠. 성문 법률로서의 민법은 이제 5개의 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총칙, 네, 그다음에 물권, 채권, 그리고 친족, 마지막으로 상속, 이렇게 이제 5개의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그 물권과 채권을 보통 이제 이걸 합쳐서 재산권이라고 하고요. 재산법이라고 하고, 친족과 상속을 합쳐서 보통 이제 가족권, 또 가족법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나눴는데, 요거는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민법의 편을 나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어떤 내용의 권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편을 나눈 건데, 요런 시스템을 보통 우리가 이제 판택된 시스템이라고 해요. 네, 이런 시스템을 판택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민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우리 구민법 그리고 뭐 일본 민법도 이런 체제로 되어 있어요. 또 재밌는 건 독일 민법도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요 시스템은 이제 독일 민법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독일 민법의 차이가 뭐냐면 총칙, 그다음에 채권, 그리고 물권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 민법의 경우에는 1편 총칙, 채권, 물권, 친족, 상속 요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일본 민법은 그게 아니라 이제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역시 이제 이런 이제 독일 민법과 일본 민법의 그 태도를 따랐다. 그래, 그런 판택된 시스템을 따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프랑스 민법 있죠? 프랑스 민법은 1804년에 처음 제정이 됐는데, 세계 최초로 제정이 된 거죠. 근대 시민법의, 이제 최초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프랑스 민법. 네, 나폴레옹이 제정한, 나폴레옹이 황제가 돼서 직접 막 그 민법 제정하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만든 게 바로 이제 프랑스 민법인데요. 이 프랑스 민법은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그 프랑스 민법은 우리 이제 편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게 프랑스 민법은 리브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편보다는 일종의 책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권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편 대신 권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1편이, 그러니까 1권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1권이 이제 사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 인법. 사람이니까, 그죠? 사람에 관한 법, 인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편은 이제 그 물건에 관한 건데요. 물권에 관한 거죠, 물권. 물건 및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거. 그래서 이 편을 물법. 그 다음에 3편이 이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여러 양태. 소유권을 취득하는 여러 양태. 그래서 이건
권리에 관한 규정, 뭐 이렇게 두고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프랑스 민법의 이런 시스템을 인스티투 인스티투치오네 시스템 이렇게 얘기해요. 인스티투치오네 시스템. 네, 프랑스 민법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판덱텐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인스티투치오넨 시스템 요게 도대체 뭐냐 어디서 온 거냐 뭐 이제 이게 저긴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로마법에서 시작한 거예요. 로마법에서 좀 시작을 한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법이 다 이제 많은 묶여 있는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로마법 대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법 대전 이렇게 불러요. 그거를 그래서 코르푸스 유리스 시빌리스 이렇게 불러요. 코르푸스 유리스 시빌리스 요거를 이제 로마법 대전, 로마 시민법 대전인 거죠. 시민법 대전 이렇게 이제 보통 부르는데 이게 그 로마법 대전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그 원래 이제 로마 제국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보통 이제 그 서로마와 그죠? 동로마로 분열이 되죠. 이렇게 쭉 분열이 되고 서로마는 바로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뭐 멸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서로마 제국 멸망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도 거의 한 1000년 넘게 이제 지속이 되죠. 그래서 요거 뭐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하고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이렇게 따로 부르는데요. 비잔틴 제국이라고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로마 제국에서 바로 이제 로마법 대전을 이제 집대성에서 편찬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그 뭐냐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바로 이제 해요. 그래서 483년에 태어나서 565년까지 사셨던 요 분인데 이분이 그 뭐냐면 보니아누스 네. 자, 로마법 학자예요. 로마법 학자인데 트리보니아누스를 시켜서 이제 로마법 대전을 이제 편찬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529년에서 534년에 걸쳐서 한 5년 동안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편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법 대전의 내용들을 보면 먼저 이제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 네, 코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코드, 그죠? 민법, 우리 이제 민법 법률로 제정된 민법을 보통 11코드, 우리 법제처에서는 11액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11액트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액트보다 이제 그 법률에 조문이 많고 좀 방대한 거는 액트보다는 이제 코드라는 말을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모아놓은 게 바로 코덱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당시 이제 그러니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까지 만들어진 그런 성문법들을 집대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법전인 거죠. 법령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그 이제 칙법이라고도 하거든요. 칙법. 네. 칙이 뭐냐면 황제의 어떤 조칙, 명령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칙.
이렇게 쓰는 칙법. 이제 황제가 하는 걸 이제 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칙법 또는 칙법 휘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칙법 휘찬. 자, 이게 이제 저기죠.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까지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로도 이게 로마법 대전이 편찬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법령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노벨레라고 해요. 노벨레. 이거는 이제 신법인 거죠. 신법. 그죠? 그래서 신법령집 뭐 이렇게 한번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신법령집. 자, 이게 이제 그 법 조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법령들을 쭉 모아놓은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가들이나 이제 법학자들이 이제 이러한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설명하고 좀 해석하고 그런 이제 해설을 좀 달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주석을 단다라고 하잖아요. 주해 뭐 이런 것들 다는데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인스티튜치오네스랑 또 하나는 디게스타. 다른 말로는 이거를 또 판덱테라고 해요. 판덱테. 자, 여기 인스티튜치오네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인스티튜션이죠. 인스티튜션.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디게스타. 그래서 디게스타. 보시면은 이제 디게스타, 다이제스트 또는 이제 판덱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요거를 인스티튜션 요거를 그냥 보통 개론 앞에다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를 개론이라고 한다면 요거보다는 좀 디게스타는 약간 심도가 있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원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법학 개론, 법학 원론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법학 개론, 법학 원론. 그 전에는 이제 법학 개론, 법학 원론보다는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래서 법학 제요. 그래서 요 법학 제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또 이제 학설 휘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스티튜치오네스는 법학제요, 판덱테 또는 디게스타는 학설 휘찬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게 제요나 뭐 휘찬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옛날식 용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표현을 한다면 법학개론, 법학원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티튜치오네스 요 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프랑스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민법의 체계를 인스티튜치오넨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독일 민법이나 또 우리 민법이나 뭐 일본 민법은 요거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판덱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판덱텐 시스템.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을 이제 판덱텐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판덱텐 시스템. 자, 그래서 이제 통상 프랑스 민법이 1804년에 제정이 됐고요. 우리 민법 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1804년에 이제 프랑스 민법이 제정됐고 그 이후에 이제 오스트리아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뭐 이제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유럽 각국에서 이제 민법을 제정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독일도 민법을 이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상당히 논쟁이 붙어요. 민법 제정과 관련해서. 민법 제정과 관련해서 참 논쟁을 여러 차례 거치고 결국에는 1900년 1월 1일부터 보통 이제 독일 민법은 베게베라고 부르거든요. 베게베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비걸리헤스 게제츠부크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법이란 뜻이에요. 시민법. 시민법 이런 뜻이 시민법. 그러니까 시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1900년인데 원래 이제 1896년에 제국의회를 통과를 해요. 그래서 제국의회를 통과하고 19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체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칙,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그다음 물권, 가족, 상속, 이제 친족, 상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바뀐 건 일본 민법인데 일본 민법은 이게 이제 역시 1896년에 그 일본 민법은 원래 그 이제 프랑스 민법에 기초해서 일본 민법 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 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소나드라는 이제 프랑스 법학자가 일본 민법 안을 이제 이제 마련해줘요. 이제 일본 이제 제국의회에서 바소나드라는 이제 프랑스 학자한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일본의 구민법이에요. 이 구민법이 만들어지자 아직 이제 국회에서 일본 이제 제국의회죠. 제국의회에서 통과하지 않았는데 이게 시행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나 논쟁이 발생해요. 그 이제 법전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 법전 논쟁을 거치면서 이 구민법이 시행되지 않고 새로운 민법이 제정이 된 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민법 세 사람이 이 세 명의 학자, 프랑스 유학파, 독일 유학파, 그 다음에 영국 유학파 해가지고 세 명의 일본인 학자들이 모여서 일본 민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민법 안을 이제 기초를 하게 되고 그게 1896년에 일본 제국의회를 통과를 합니다. 제국의회를 통과해서 이게 이제 요때가 이제 이제 총칙, 물권, 채권 이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98년에 이제 친족상속법 요게 이제 또 5편 4편 5편이 만들어지면서 1898년 7월 16일부터 일본 민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일본 민법이 사실 이제 시행된 걸로 하면은 독일 민법보다 조금 앞서 있는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한말에 어떤 새로운 민법을 제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사실상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되면서 이 일본 민법이 좀 시행되는 좀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거쳐서 1960년 1월 1일부터 이제 현행 민법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된 거죠. 자, 우리 이제 통상 이제 민법 하면 항상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그다지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게 막 꼭 이제 뭐 민법 총칙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학 개론이나 원론 이런 책도 보면 되게 이게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막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 해서 쭉 나오고 외우고 하는데 이거 그다지 의미 없는 내용인데 그래도 이게 좀 불행한 게
수험생들은 이걸 또 안 외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시험에 내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엔 이거 거의 가치도 없고 이게 정말 쓰레기 같은 이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대 시민법의 원리에서 그 뭐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그래서 결국에 이제 소유권 절대의 원칙, 권리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이제 절대의 원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약 자유, 그죠?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과실 책임의 원칙.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그 권리와 자유와 책임에 관한 어떤 그 원칙들이다, 원리다. 그러니까 원리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프린서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라고 해야 돼요. 하나의 이제 하나의 이념. 이거는 정치적 이념 체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그죠? 우리 이제 근대 시민법이 제정된 어떻게 보면 근대가 출현하게 된 거는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근대는 혁명에 의해서 근대 사회가 이제 근대 시민 사회가 구축이 되는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이나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미국 독립과 같은 적인데 특히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죠. 근대 시민혁명,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시민혁명이라는 정치적 혁명과 또 하나는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는 그런 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대 자본주의 또는 근대 사회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대 시민법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근대 사회의 어떤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법 체계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게 근대 시민법의 시초라는 거, 처음 출현하게 된 것도 이제 1804년에 프랑스 민법인데, 이 프랑스 민법은 결국에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을 법률로서 제정을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이 된 가장 그 밑바탕이 되는 거는 결국에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인격평등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을 추구했던 새로운 결국에 이제 그 부르주아들이죠. 보통 이제 저는 비지 이렇게 했는데, 그죠? 근데 시민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부르주아지.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는 저기는요, 결국에 이제 부르주아지를 시민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지는 근대 이전의 어떤 봉건 사회의 귀족 집단, 그걸 합쳐서 다 이제 구체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해요. 앙시앙 레짐, 이 구체제와 대구체제에 항거하면서 구체제를 이제 타도하면서 새로운 시민혁명을 이루게 됐는데, 이 3대 원리라는 건, 시민법 3대 원리라는 건 뭐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자본가 계급,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 구체제에 맞서면서 나타나는, 구체제에 대항하는 그런 하나의 이념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념 체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상 어떤 그 민법이라는 어떤 법체계 안에서 이 자체가 하나하나의 어떤 중요한 원칙이라든가 준칙이 되고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근대 시민법이 나타나게 된 이념 체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낫죠. 근데 이제 이걸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뭐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오히려 이제 이거를 수정했다라는 거예요. 수정 원리라고 해서 수정 3대 원리. 근대 시민
민법의 3대 원리와 수정 원리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외우게 시키는 건데 이게 좀 그래요. 왜냐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 공공의 원칙이다. 그죠? 공공의 원칙. 공공의 원칙. 그죠?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은 그죠? 공정의 원칙이다. 공정의 원칙. 공정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은 뭐로 바뀌냐면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많이 얘기했는데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아니라 사실은 공평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공, 공정, 공평. 이죠? 공공공.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독일 민법에서의 변화, 독일법의 변화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일본에서의 법의 변화랄까? 법학의 변화, 뭐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가 식민지 시절에 있었던 일본에서의 어떤 그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이런 정치 체제라든가 법 이념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좀 주의 깊게 봐야 이런 내용이 왜 출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이게 이제 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현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히틀러의 나치즘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제3제국이라고 하죠, 히틀러. 그런 체제와도 이게 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바이마르 체제 자체가 어떤 뭐 굉장히 뭐랄까, 좋은 저기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 이면에는 상당히 좀 추저분하다라고 할까? 더티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내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 따로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본에서의 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도 그런데 일본 학자 중에 이제 잘 안 나오네요. 파란색에. 일본의 우리 학자 중에 이제 이런 네. 보통 이제 아처형 그러는데 아처형. 형이 아니라 영, 아처형. 아처형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 말로 하면 와가츠마 사카에. 네, 와가츠마 사카에. 여기다 따로 써야겠네요. 잘 안 보여서. 여기다가 네. 와가츠마. 네. 보통 이제 아처를 이제 와가치마라고 해요. 와가치마. 그다음에 사카에 이름이 이제 영자는 사카에라는데요. 사카에. 요 양반이 이제 언제 때 사람이냐면 1800년대 사람이에요. 태어난 게 그 1847년인가? 이 양반이 태어난 게 1897년에 태어났어요. 1897년에 태어나서 1973년. 이렇게 잘려요. 네, 1973년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유명한 학자입니다. 유명한 민법학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 알려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민법학에 그 어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손꼽히는데
이 양반, 예,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일제시대 때 활동을 했던 사람들 보면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후반까지, 그러니까 한 1935년부터 1945년 기간 동안에 이력이, 이력서, 양력 적는데 보면 그 당시가 싹 지워져 있거든요. 이 양반도 그래요. 그러니까 1930년대하고 40년대 뭘 했는지가 이제 싹 지워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옛날 동경제대, 동경제국대학 출신이고 이제 동경대 교수, 그러니까 민법 교수를 했던 사람인데 그 중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 훈장도 받고 그래요. 뭐 대단히 이제 저기 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만주 민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만주국 민법.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중화사변, 그러니까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중일 전쟁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저 만주 쪽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자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은 이 사람이 이력에서 싹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사람 사실상 우리가 보기엔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이 사람의 이론이 이제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 그러니까 쭉 내려왔어요. 그게 우리 보통 이제 민법학에서 통설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다 이 사람 과 영향이 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활동했던 게 1930년대거든요. 1930년대가 어떤 때냐면 바로 이제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가 이제 딱 하는 이제 군부 쿠데타도 일어나고 막 시끄러웠죠. 그래서 일본에서 저기가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국주의, 천황제, 파시즘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나타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쪽에 복무를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대 시민법 수정 원리라는 것도 사실 어떤 일본의 군국주의 파시즘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의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내 재산은 다른 사람이 내 재산을, 국가라도 함부로 내 재산을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잖아요. 내 건 아무도 못 건드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인데,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공공 복리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네 재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어. 뭐겠어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네 재산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어. 라는 원칙인 거지. 그게 결국에 소유권 공공의 원칙의 본질적인 의도가 그거예요. 공공을 위해서 네가 희생을 해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네가 희생을 해라.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너의 어떤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욕망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재산을, 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해라. 그게 이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에요. 소유권 공공의. 공정처럼 이상한 소리도 없는 거예요. 공정한 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공정한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공정을 누가 정하느냐? 힘 있는 놈이 공정한지 안 한지를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 자유를 계약 공정으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당시에도 어떤 이제 노동조합이라든가 사회주의 활동가라든가 무정부주의자들 이런 천황제
천황제 또 군국주의 파시즘에 반대하는 항거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보통 이제 노동조합 운동은 상당히 어떤 군국주의나 파시즘에 반항하는, 그리고 상당히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어떤 좌파라든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 또는 무정부주의 계열에 의해서 노동운동이 지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억압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라든가 그리고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도 하고 단체 교섭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하죠. 근데 이 단체 협약이란 건 결국에 그 본질적으로 계약의 일종이거든요. 계약의 일종이니까 어쨌든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면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이 단체 협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가 관여할 수 없는데 그거를 국가가 관여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단체 협약을 무효로 시키고 노동 조건을 하락시키고 국가가 원하는 목적에 의해서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계약 자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협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 그게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정. 공평도 마찬가지예요. 공평도 그런 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이란 게 정말 우리가 퍼블릭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퍼블릭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퍼블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뭐겠어요? 퍼블릭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흔히 우리 이제 전에 있죠. 우리 다카키 마사오 소위 다카키 마사오 대위인가? 소위 다카키 마사오 소위가 좋아했다는 그 멸사봉공 이런 이죠. 사를 멸하고 공을 이제 봉양하는 받드는 멸사봉공 할 때 이 봉공의 공. 이 공은 뭐겠어요? 이거 일본 천황이에요. 멸사봉공을 상당히 좋아하는 저기들이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들, 일본 사무라이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공은 뭐냐? 그건 천황이라는 거지. 이 파시즘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체계에 의해서 발달한 건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뭐 따라야 하고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시험에 나오는 정도,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정도만 알면 되지 이 자체가 뭐 어떤 큰 의미가 있고 뭔가 민사관계를 규율하는데 어떤 뭐랄까 뭐 신의 칙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근대 시민법의 어떤 이념으로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3대 원리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사적 자치의 이념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해야 되고요. 사적 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인격 평등, 권리 능력의 평등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어떤 개인주의적 법원칙입니다. 인디어 이제 개인주의, 인격 평등, 개인주의 이거 상당히 중요한 적이에요. 실제로 어떤 근대 시민법의 이념은 여기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거, 이게 바로 근대 시민법의 진정한 이념 체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